네, 국정감사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야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교통공사로 시작된 채용비리 의혹에 야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반면 민주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방위로 확산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성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셨습니까? 후반기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3주째면 이제 좀 있으면 또 끝날 것 같은데 국감에 대해서 저희가 늘 두 분 오시면 한 줄 평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짧게 한번 지금 상황 한 줄 평으로 좀 해주시죠. 홈런 맞고 무득점으로 계속 하던 자유한국당이 7회 말에 안타 하나 쳤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홈런은 아니고 안타예요. 네. 홈런은 박용진 의원의 살인 유치원이 홈런일 것 같고요. 몇 루타인가요? 단타인가요? 아니면 장타인가요? 제가 볼 때는 한 2루타 정도는 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슈를 확실히 서울교통공사 이 친인척 채용 문제로 좀 돌린 측면도 있고요. 일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국감이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자유한국당이 뭐라도 그래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도 한 줄 평 좀.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적을 찾아라. 주적을 찾아라. 예, 이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제 하려고 했지만은 사실 결국에는 전선 자체가 전통 대립구도에 있던 민주노총과 이제 거대 노조 쪽으로 이제 향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데 이 전략적 선택이 나쁘진 않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노조 그리고 또 그 상위 노조인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만큼이나 대중으로부터 그다지 이미지가 안 좋은 조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호적수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주제 먼저 그럼 짚고 넘어가시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이 있는데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오늘까지의 버전으로 봤을 때 원래는 정규직의 108명이 친인척이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것보다 더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게 맞는 거죠? 글쎄요. 사실은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 2루타 정도밖에 안 됐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 지금 사실인 것과 의혹인 것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08명이 친인척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교통사에서도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김영태 사무총장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상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조사 응답률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직원까지 다 합해서 1,280명 정도를 뽑았다고 하니까 한 10배 정도 계산하면 그거보다 훨씬 친인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여기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공사 쪽에서는 이 부서 간에 다 일단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고 응답이 거의 99% 이상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수조사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좀 더 파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관련자 증언을 더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또 국민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진짜 고용세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러면 이건 정말 핵폭탄급 사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한다면 조직력이고 분석력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강화되려면요. 지난번 심재철 의원의 폭로건 때 동일하게 터졌던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때 뭐였냐면은 어쨌든 많은 문건이 입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석만 하면 어쨌든 뭐라도 털면 나온다는 인식 속에서 방도 잡아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날 뭐 했냐면 가가지고 대정부 질문도 잡아주고 다 했는데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물건들이 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일정이 펑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보면은 김용태 사무총장이 하는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이제 의원들이 가서 질의 던지는 방식을 보면은 굉장한 확신에 쳐가지고 이제 국조도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먼저 지르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전략이 틀리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가 보는 정치적 의혹 사건들이 이런 형태로 규명되긴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최근에 몇 번의 한국당의 약간 실책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만약에 구조적인 과거의 조직력이나 아니면 분석력에 비해서 어떤 조직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 2루타인지 홈런인지 뭐 판정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치긴 쳤어요. 날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파울 라인에 살짝 걸쳐서 그렇죠. 가고 아니 날아가는 중이에요 공이 지금 아직까지. 떨어지지도 그런가요? 않았어요. 땅에 닿을지 잡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홈런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친 사이즈를 보니까 그렇게 애초에 방망이 맞을 때 각이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알겠습니다. 일단 주자가 나가 있으니까 예. 후속타가 계속 나와주면은 예. 점수는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점수를 나는 걸로 가정하면은 홈런은 못 쳤지만 계속 안타가 연이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네. 뭐 지금 사륜 유치원 못지않은 이슈로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파헤치는 것이 바로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A와 B라고 하는 것의 어떤 거에 관계는 있다고 우리가 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A가 B가 되지는 않잖아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얼마만큼 개입했는지, 노조가 그렇다고 친해척 뽑으라고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예. 근데 비정규직 정규직화할 때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노조가 거기에 뭔가 부정이 개입했다고 생각한다거나 이거를 뭐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이거는 뭔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논리적인 정합성이 딱 맞아 떨어지려면은 그 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줘야 한다. 그걸 야당이 제대로 파헤치는 게 지금의 국감에서의 역할이 되겠죠. 네. 그리고 서울 뭐 교통공사에서 친인척을 그렇게 뭐 많이 뽑았다고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지금 뭐 이 108명이라고 얘기는 네.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건데 아마 어느 회사든 사내 친인척 조사하면은 그래도 몇 %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몇 % 나왔다는 숫자 자체도 물론 뭐 과도하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친인척을 뽑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파헤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내 결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버지 회사 좋아가지고 자식 거기에다가 아버지 회사 가가지고 나도 일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회사 좋으니까 우리 회사 지원 많이 해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친인척 비율이 한 8% 넘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조건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뭔가 중간에 논리적 정합성이 잘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립 유치원권이 홈런으로 갈 수 있었던 건요. 처음에 친 것도 잘 쳤지만은 갔더니 올라갔더니만 국민들이 바람을 확 해가지고 네. 넘겨버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이 채용 비리 관련된 부분도요.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될 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많이 얘기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힘주어서 얘기했던 거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근간도 약간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조사 감사해가지고 만약에 좀 불합리한 것들이 발견되었다. 그럼 국민 여론 자체가 공공 일자리가 과연 공정한 일자리고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해서 아예 관점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과거에 강원랜드 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네. 적극적으로 이 채용 비리를 파헤치자고 하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이거는 아직까지 증거불충분이다. 네. 흔히 하는 여당의 그런 방어막입니다. 일단 감사 결과 증거불충분이다. 나와서 한번 그때 그렇죠. 얘기하자.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뭐라도 나오면 상당히 큰 정책 기조에 위해가 가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채용 비리에 관한 건은 국민 여론 자체가 우선은 문제가 있든 없든 파보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예.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과거의 어떤 다른 것들보다는 그래도 이번에 유효타를 날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홈런은 바람 불면은 좀 더 넘어갈 수 있지만 안타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코스 지금 선택이 잘 돼야 돼요, 이게 보면 애초에.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 그 강원랜드 비리할 때 그때 국정농사 민주당에서 요구했을 때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양쪽 당이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당도 그렇고 예.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장 바뀌면은 사실 거기에 대한 관점도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름아름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은 이건 진짜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사안이고 네. 네. 좀 더 사안의 실체를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네.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그건 OECD도 우리나라에게 바람직한, 적극적으로 예. 얘기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관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영원히 차별받는 이런 직군처럼 취급되는 이런 노동시장은 바꿔야 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전환하는 거였는데 그 사이에 일부 부정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요? 대해서도. 현재 예. 공사 부분에 있어서 좀 국한돼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당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체로 퍼지면 좀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예. 세습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면서요, 계속 자유한국당은 전선을 넓히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지하철 노조의 상부 노조인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과거 대기업 노조에서 이제 비슷한 식의 예를 들어 단체 교섭에서 예. 사실상의 세습을 보장하는 형태로 이제 이제 협상 조건을 내건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꾸 국민한테 연상을 시키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꼭 공무원 노조만으로 국한돼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그래서 국정조사할 때 이 발의한 것 자체가 보면은 꼭 서울교통공사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예. 통계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곳 외에도 전수조사를 다 하자는 공공기관에 취지로 대해서, 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위험한 주장 중 하나인 게 뭐냐면 공공기관의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렇기 그걸 때문에 언제 다 전수조사를 하나요? 근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심재철 의원이 입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의 음식을 먹었다가 그때 약간 꼬인 것처럼 이번에 자유한국당도 정확한 제보나 아니면 조력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이 자료만 끌어안고 시간 보내다가 갑자기 또 이제 이상한 용두사미가 정황은 될 가능성이 있기 있는데 때문에 자료도 모았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다 분석을 그렇죠. 해서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핀포인팅해야 되는데 약간 이번에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때는요, 전략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한꺼번에 막 몰아치기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은데요. 예, 서울시청사 들어가가지고 막 규탄 네. 시위하려고 그랬다가 막 거기에 뭐 또 셔터 내려지고 머리 찍고 막 이런 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한 본질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예. 자유한국당은 지금 너무 지금 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런도 맞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전세를 역전시켜야 될 것인가. 만회해야 이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 조급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길 더 파고 들어가고 그거에서 확실한 다른 의혹이 나왔을 때 제기하는 건데 예. 문제는 막 이곳저곳에서 막 무슨 전방위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처럼 확 벌리고 나니까 오히려 사안의 본질이 희석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더군다나 노조 문제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고용세습 문제는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민이 공분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념의 문제로 싹 갈려지는 현상이 노조 나타날 수 문제로 있어요. 넘어가면.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벌리지 말고 일단 집중 포화할 거면 확 포화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더 올릴 것 같으면 관련돼 있는 팩트를 찾아내면서 점점점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을 취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자유한국당이 시스템적으로 자꾸 이걸 소화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생각해 보면 게 지금 19대에서 20대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의 그 국회의원들의 인적 조성의 변화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자유한국당 또는 새누리당을 뭐라 불렀냐면은 법조인 정당이라고 불렀을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면 핵심 의원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은 특수수사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사람 보면은 척하면 척 여기로 가면 된다라는 이런 그려지죠. 전략가형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분들 아직까지 그 자유한국당 내 존재하고 있는 분들 행보가 거의 지금 그 진박으로 찍혀서 낙인 찍혀가지고 지금 당내 활동을 잘 안 하는 조용히 상황입니다. 하고 계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국감이라는 아주 거대한 전장을 놓고도 컨트롤 타워 없는 상황 속에서 각계 전투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계속 구조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많은 자료를 끌어안고 자꾸 산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당의 어쨌든 그 전투 역량 자체가 어쨌든 손실이 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의 역량 부족과는 또 별개로 어쨌든 지금 공공기관 비리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잖아요. 전수조사도 좀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럼 근본적인 대책 좀 마지막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일단 두더라도 그 과정에서 친인척 비리,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세습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예. 그 과정에서 뭔가 부정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좀 조급해하고 또 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예. 세워라 내워라 이게 또 계속 시간 끈다고 되는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실체를 드러내게 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아니라고 확실히 우리가 안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교통공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일단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네. 단순히 친인척이 몇 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서울시나 교통공사에 좀 더 강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예. 부분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의혹이 제기된 뭐 여러 공사들이 지금 막 뭐 공항공사부터 시작해서 도로공사 가스공사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몇 명이 친인척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그 의혹 제기 수준이. 수치가 지금 나온 게 다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타겟을 좀 줄여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정부에서 전수조사 한다 그러니까 그 하는 결과들 좀 봐가면서 아마 해봤으면 좋겠어요. 취준생분들은 뭐 물론 이제 그 퍼센테이지만 가지고는 이걸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지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못 박힌 느낌일 거예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아니 저기 들어가려고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가족분들이 저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러니까 고지 좀 미묘한 것이 원래는 이제 공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채 처음에 채용 과정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속에서 뭔가 어수선한 사이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사안이라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아주 큰 정책적 목표 중에 하나였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공무원 채용이라는 또 큰 틀에서 봤을 때도 거기까지 많이 타격이 가게 된다면은 아까 말했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공공일자리 증대라는 두 가지의 정부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여당에서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장이 보이고 아주 확대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그리고 분들 야당은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 부분을 계속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당의 최대 정책 과제 중에 두 개니까요. 지금 상황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단은 그 1차적으로 확장된 야당의 공격을 아주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네, 서울시장이 뭐 교통공사 사장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심사에 참여해서 그 뽑으라 말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큰 틀에 있어서 이런 정책의 지향을 얘기하고 그리고 교통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김용태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108명에서 1명이라도 더 나오면 서울시장직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나도 뭐 사무총장직, 국회의원직 내려놓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국회의원직 나중에 내려놓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치 공세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죠.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을 좀 공격했을 때 상대방의 상처 있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연결이 안 되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공격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심을 키울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공격은 저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알겠습니다. 정치 공세에서 뭘 자꾸 지글거려요, 다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중에 안 돼. 그러니까 108명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이런 비리가 있으면 하겠다도 아니고 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면은 네. 좀 늘어날 거라 봐요. 왜냐하면 조사 자체가 좀 그냥 아주 이렇게 의혹은 뭐 언제든. 자세하게 들어간 조사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예. 이걸 뭐 해서 박 시장이 이걸 받는다는 것도 웃긴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조사를 본인이 진행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한 조사도 아닌데 하나라도 더 드러나면 사퇴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과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두 분께 좀 네. 점수 들어보고 싶습니다.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한 85점 정도는 100점 만점 맞는 생각합니다. 네, 100점 만점에 200점 만점이 아니고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첫째로는 당연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 의사를 밝혔다는 거겠죠. 예. 교황의 위상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어떤 위상을 갖고 계신 분인지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예. 그런 교황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라든가 또 남북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둘째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고 평가도 좀 갈리겠지만 뭐 유럽 정상들을 이렇게 쭉 만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 해제 문제까지도 언급이 됐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거기까지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걸 일종의 뭐 엇박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어떻게 단숨에 대북제재 해제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예 뭐 애초에 기대도 안 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대신에 유럽 각국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프랑스나 이렇게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어떤 핵심 의제들을 이슈화하는 문제라든가 또 만약에 북미 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네. 그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점수를 좀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5점 주셨고요. 이 위원님께서 저희가 아까 야구로 비유해서 홈런이니 2루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전 이번에 군대 신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아, 이게 신검에 원래 1급부터 나오거든요. 예. 1급부터 3급은 그냥 현역 갑니다. 4급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공익 이렇게 가는데 예. 7급이라는 게 있어요. 7급이 있어요. 네, 그게 군대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판정이 불가능하니 나중에 한 번 더 오시라. 네. 재검 요청. 재검 요청이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가서 약간은 이제 판단 보류될 만한 그런 평가, 예를 들어 아까 그 유럽 정상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받아오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섣부르게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교황 방문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기대감이 아주 크고 그 부분은 뭐 사회주의 체제가 원래 종교를 거부하는 것이 사회주의가 지상낙원인데 있는데 종교가 왜 필요하냐 이 논리였는데 만약에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다 또는 종교에 어느 정도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근본주의적 사회주의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그 유럽 정상과의 외교에 있어가지고는 너무 바늘 허리에 이제 실매어 쓰려다가 너무 급하게 이제 된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원래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미국의 패권하에서 상당한 이제 위치를 가지고 어떤 짓을 해도 용납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언론인 피살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은 결국에 뭐 셰일 오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석유 패권이 무너져가는 사우디의 국제적 위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한 걸 봤잖아요. 그랬을 때 유럽 국가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꺼내드는 것이 인권 문제, 도덕 문제를 가지고 그 사우디라는 사실 석유 패권을 가졌던 나라를 압박하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북한도 어느 순간에는 다시 한번 수가 틀어지는 순간에 지금은 유화 모드가 좀 있지만은 유럽 국가나 아니면 미국에서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번에 아마 보면서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대해서 인권의 잣대를 다시 한번 들이대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유럽 정상들이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친히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주 우호적인 답변 안 해주는 거 보고 뜨미지근한 답변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래서 국제 공조상으로는 북한의 적절한 메시지가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자유한국당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곧 정계 이제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보니까 지금 보수 우파 정책 포럼 프리덤 코리아라고 거의 구성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페이스북 정치는 언제 그만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둔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거의 그만두지 않았죠. 예. 곧 돌아올 것 같아요.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저는 돌아온 게 아니고요. 이미 마운드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야구랑 오늘 비교하면 야구 얘기 많이 하시네요. 불펜에서 지금 이미 몸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지금 구원으로 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혼자 가서 몸 풀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 정계 활동이라는 게 결국 뭐 지금 SNS 정치라고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그동안에 세력이 없다고 하는 최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점들을 그대로 고소하고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확실하게 모이는 지지자는 없을 수 있겠지만 요즘 또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유튜브 채널 하나로도 몇십만 명씩 지금 모여드는 시절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나의 정치력을 계속 회복해 가는 과정들을 밟고 있다. 근데 다만 다음번 전당대회 때 출마할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거는 뭐 마운드의 상황이 돼야 나가는 거지. 그럼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몸 풀고 있다 보면 몸 풀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정도까지 지금 해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야구 선수들 중에 보면요, 이제 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이제 밖에서 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선수가 지금 감독은 써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제 하도 애착이 있다 보니까 경기장에 와가지고 유니폼까지 다 차려입고 글러브까지 차고 이제 계속 관중석에서 이제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홍 대표한테 다시 한번 역할이 오긴 올 겁니다. 아마 보수층에서. 왜냐하면 어쨌든 대선 주자로 나가가지고 어찌됐든 사람이기 때문에 역할이 다시 오긴 하겠지만은 지금 다른 주자들, 예를 들어 보수 진영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후보 될 때 앞에 상위 순번에 있던 분들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분이 나온 것도 있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황교안 총리 같은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거취에 따라 가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분들 제치고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새로 등판시키고자 하는 그 언급되었던 인물들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게 홍준표 대표의 고심일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분이 세력형 정치가 아니라 그 예. 바람 타고 정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분이 전당대회에 나간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홍 대표가 굉장히 이제 장외에서 계속 관중석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에 던질 투수 없다 그러면은 펜스 넘어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갑자기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갑자기 네. 그런 질문이 좀 하고 싶네요. 네. 바른미래당은 네.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으로 돌아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뭐 별 상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좋아하는 거랑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저는 참 불행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보수 정치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정책적으로 약간 실책이 있었던 것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질의멸렬했다 이런 표현도 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이 재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품격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보수의 저는 품격이. 네, 일부 보수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품격이 예. 떨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을 재건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과거에 논리를 전개했던 방식 또는 아까 제가 국감에서도 보수가 국감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2, 3년간에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품격을 다시 쌓아 올린다는 거 사실 뭐 사람이 맞는 말 틀린 말 하는 것보다도 결국에는 한번 그 품격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그걸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홍 대표께서 글쎄요 그때 어떤 정책 목표 때문에 그러셨겠지만은 네. 지금까지 보수가 지켜고자 했던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저는 좀 이제 좀 다른 역할 하셨으면 다른 좋겠습니다. 역할. 네.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 진보의 상징 조작이다. 나는 품격이 있는데 예. 그걸 일부러 내가 막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지금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홍준표 전 대표가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아주 협소한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 지지층을 향해서 뭔가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던지고는 있지만 네.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은 한 20%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보수 진영이 한 40%, 50% 상대해서 최소한 자기 그 어떤 지지 세력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대해서 호소하는 방향을 선택했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라 굉장히 협소한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그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보수의 미래가 과연 있겠는가.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그 나머지에 있어서 중도 통합론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전 뭐 이채구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대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홍 대표가 위장평화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위장평화쇼는요 굉장히 강성 보수들이 이제 지지층에서 하는 말이지 원래 보수인 지지자들이 보통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지도자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지자들이 더 강한 강성 발언을 쏟아내게 되었느냐 저는 아직까지도 그건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격한 표현을 예를 들어 이렇게 공적인자를 써가지고 네. 뭐 마실 때 문제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이 가진 역량과 별개로 보수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게 많이 무너진 거죠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